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은 다음 달 6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와 강릉으로 이동합니다. 이틀 뒤인 8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의 전야제 형식으로 첫 공연을 펼칩니다. 이후 서울로 이동해 11일 남산국립극장에서 한 차례 더 공연을 열고 이튿날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공연 레퍼토리는 양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가요와 민요, 북한의 계몽기 가요, 세계 명곡 등이 무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체육관이 아닌 전문 공연장을 선택하면서 관현악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야권의 우려와 달리 북한 체제 선전이나 정치적인 내용은 일체 포함되지 않고 남북이 모두 공감하는 음악 위주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연을 직접 관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서울 공연 관람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여야 정치권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창 개회식 참석 명분으로 이웃잔치를 내걸었습니다. 同じアジアで開催される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の開幕式に行き、そしてまた選手団を激励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겠다면서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日韓の慰安婦合意について日本の立場をしっかりと伝えていきたいと。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한수를 덧떠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반대 인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요구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2달 가까이 평창에 안 갈 것처럼 연막을 피워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일본 국내 여론이 참석하라는 쪽으로 기울고 유력 언론들이 대승적 자세를 촉구하자 슬그머니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올림픽 개회식 축하가 아니라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평창을 찾는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숙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인 2009년 2월부터 해외 정보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2011년 5월에 주 유엔 대표부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장을 부른 건 해외 공작금 용도로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추가로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년 말 미국 스탠퍼드대에 보낸 걸로 알려진 200만 달러 역시 해외 공작금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빼돌린 특수활동비가 더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몫에 집중됐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무 파트까지 확대된 겁니다. 검찰은 특히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작금 용도로 돌린 후 빼돌렸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뿐 아니라 최종업 전 3차장 등 당시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을 줄줄이 부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작금 용도의 특수활동비까지 빼돌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눈먼 돈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동영이 검찰에 들어가면서 다스는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동영이 다스의 핵심 관계자, 전 핵심 관계자의 전화 통화 이거는 그 핵심 관계자한테 이동영이 이시영하고 한 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동영 역의 우리 야수님. 내가 그래서 희영아, 이제는 형하고 너 열심히 해라. 형은 물러서서 도와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이동영이 다스의 통근 버스 업체로부터 7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궁지에 몰렸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영이 이제 서로 사촌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영한테 그걸 돈 받아 처먹었어. 이제 기분이 나빠 있는 거야. 사실 내가 주인인데 네. 이 새끼가 친인척이라고 지금 비리 저지른 거에서 그걸 해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이동영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목적이냐 이거야? 같이 너랑 나 다 매장할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 못 일어나게. 안 그래도 얘기하는 게 다들 시영이 밑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다음에 자신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영 씨가 다스의 실권을 쥐고 자신을 홀대하는데 억울함을 토로하던 동영 씨.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제부터.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이 자식이 검찰에 들어갈 때는 다스는 우리 아버지 컷이라고 생각한대잖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그럴 수밖에 없어. 바지 사장의 아들은 아무리 집안에서는 이상은 형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큰 집인데 돈 많이 갖고 있는 실소유주의 아들이 뭐 힘이 셀 수밖에 없지.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뻔히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강경호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해준 이런 내용인데요. 자기도 MB한테 얘기 들었다. 감을 잡았다. 옷을 벗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언제 벗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영이도 사장 앉혀놓고 뭐 자기가 뒤에서 봐주면 되지 않겠냐 하고. 다 나오네.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다스는 이명박 거예요. 근데 이동영네는 아직도 만약에 이동영네가 이상은 가족이 MB를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배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사실이 이상은 거니까. 그렇죠. 동영아 잘 생각해라. 니들이 다스를 먹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회다. 상속세 50% 내도 절반이면은 작은 돈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런데 또 조금 위험한 게 그리 시도하면 바로 번개탄 먹죠. 생각해봐요. 그 국세청에서 보호해주지 않겠어요? 이 세금으로 받을 돈이 2조 원인데 그 납세자를 보호해야지 국세청 차원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세금도 받아야 되지만 추징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은 씨나 이동영 씨를 보호해야 됩니다. 연탄가스 먹지 않게. 지금 야당 이야기인데 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볼 만한 건들이 좀 많아요. 안철수에 반대해서 지금 새로 당을 만드는 그분들 있죠. 일단 당명이 정해졌더만요. 민주평화당. 민평당이라고 이제 약칭까지 지금 나왔어요. 어쩌면은 안철수와 유승민이 하는 신당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질 가능성. 민주평화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사실은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사실은 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평민당하고 뉘앙스가 너무 비슷해요. 평화민주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미지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노리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리고 한 거라고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호남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그렇죠.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믿어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 이름을 택한 거는 다른 이름을 택한 게 더 낫을 뻔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시장이 위대하신 안철수 씨께서 다당제를 구현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당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틈새 시장이 거의 없죠, 이제. 그래서 예전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고수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 사이에 심지어 민주통합당도 있었고 통합민주당도 있었어. 대통합민주신당도 있었어.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봐요. 안철수가 합당을 향해서 막 달려가. 근데 그 기반 아래서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어서 반발을 해.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도를 넘는 행위를 하면서도 당신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라고 또 적반하장의 스킬을 한번 딱 보여주면서 당신들 제명할 거야. 근데 제명은 사실은 못하고 막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호남권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전 그렇게 봅니다. 대선 이후에 안철수는 이미 버려진 거예요, 사실.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가 아예 상실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당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호남에서 안철수가 더 많이 얻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렇게 안철수를 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권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랍시고 안철수가 탈당에 나오면서 우르르 따라 나와가지고 일단 총선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대선 지나고 보니까 안철수가 얻은 득표율이 호남에서도 말이 안 돼. 문재인 대통령보다 반도 안 나와. 쓸모가 사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래도 차기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어쩔까 했는데 제보 조작 사건도 나왔고 등등등 쭉 가다가 안철수가 이제 심지어 어떤 이런 쪽 세력과의 어떤 확장이 아니고 보수 세력과의 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하니까 속으로는 아예 잘 됐단 거예요.
안철수가 이런 거 있잖아. 이 여자가 싫어져가지고 이혼하려고 마음을 잔뜩 먹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알아서 사방질 해준 거야. 땡큐. 얼마나 고마워. 이건 유자료도 필요 없어. 이 상태로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이제 호남 자민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최대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협조를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명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안철수가 당대표일 때는요. 그쪽 국회의원들의 성향상 뭐 이렇게 막 반대하거나 그러기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에이, 어린 놈이 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갔을 것 같고 이 집들은 제대로 이중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공격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지금 탈당하려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이중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쁘게 표현해서 이중대죠. 개혁에 협조하는 세력으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평화당이라고 지금 오늘 정해진 이 당에 소속될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민주당 들어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원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기들을 받아줄 정도로 용서해 줄 때까지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협조를 하는 거 말고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철수는 지금 처해 있는 꼴이 꼭 아프리카 원숭이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을 할 때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집어넣고 기다리면은 항아리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주먹을 쥐면은 항아리에서 손이 안 빠지게끔 그 항아리 크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가서 잡으면 되거든요. 정말 머리 좋은데? 그러니까 바나나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자기가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의사하면서 V3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 그대로. 날카로운데요? 제가 그래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야당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여의 자유한국당 이야기인데요. 재심 청구를 했는데 바로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재심 청구한 건 의미 없어. 그런데 같이 제명돼 버렸어요. 한 사람이 더. 그러니까 유해가 재심해서 제명의 어떤 거를 벗겨보려고 했는데 유해의 유일한 측근 정준길 이 사람도 과거 전력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제명되면서 그 기자회견하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라이언 인형은 또 무슨 의미냐고. 진짜 카카오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카카오 이거. 주식 떨어져요. 진짜 짜증납니다. 아니 우리 조카가 이 라이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제 끔찍한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유해를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막말이랄까 홍준표에게 약간 좀 무엄하다는 느낄 만큼의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인데 바로 제명돼 버렸어요. 그 유여회의 페북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기간 홍준표를 위하여 밥도 안 먹고 논평을 몇백 개 쓰고 고발까지 당했던 정준길 빼고 대선 기간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욕하며 안철수를 비호하던 키즈 강현재 받고 바른정당 철새둥지로 변하더니 이젠 국민의당 키즈까지 입양. 홍 대표는 참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본인을 도왔던 동지에게는 시베리아인데 어찌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에게는 훈풍이네요. 홍 대표님, 당신을 위해 정준길 변호사가 밥도 안 먹어가며 논평 쓴 거 아시나요? 본인의 생업도 포기하고. 점점점. 이 사람 변호사였어요? 그런 거 같네요. 근데 그 유여회가 항상 그런 난장을 부리고 할 때마다 꼭 옆에서 저는 처음에 보좌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준길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대변인이네요? 심지어. 심지어 대변인이고, 최고위원 대변인, 이 둘이서 아주 팀을 잘 먹었네요. 아니, 법조인들이 왜 그런데요? 그 류여해도, 그러니까 법학 박사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독일의 최고 명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나대학교? 예, 거기가. 유럽에서는 법학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대학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법적 관념은 있을 텐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건지 이게 상관없는 건가 봐요,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 공부하는 능력하고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법관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인성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성시험 안 보나요? 삼성도 보는데. 안 봅니다.
그냥 그 외워서 시험은 적성 아닌가요? 완전히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사법고시였어요. 1차는 객관식으로 외워서 찍었고 2차는 논술식하고 3차는 면접이에요. 면접 보면서 뭐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인성검사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과연 법관으로서의 소양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전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처럼 시를 쓰게 해야 됩니다. 야, 시. 네, 시를 써서 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해야지 거기에 이제 자기의 학식과 능력과 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찍고 굉장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척하는 그 논술들. 그렇죠. 사실만 나열하는 사람 냄새가 하나도 배어있지 않은 이런 거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이런 이상한 또라이들이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학 박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유여애가 홍준표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게 기구가 있다는 거 알기는 했네요. 그러게. 이럴 때만 이용하고 나쁜 놈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저와 몇 분의 당원이 함께 홍준표 대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인권위가 홍 대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지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뭔지 제가 지금 유여해한테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해요. 이거는 이 인권위에다가 진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른 제명 조치잖아요. 이거를 갖고 인권위에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쪽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식의 느낌이 있냐면은 박근혜가 왜 세계 MH그룹 그 느낌이 지금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지? 여기 보면은 그 유여의 말 중에 진짜 박치는 게 이거야. 지금 그 국장들 그 라인이 있잖아요. 네. 나경원은 이제 유해에게 뺏긴 자리 되찾고자 국토회복 이런 거고 야당에 유해급의 국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강현재죠. 그러니까 홍준표와 한국당을 욕하며 안철수를 비유하던 키즈 강현재는 바꿔 당이 바른정당 철새 둥지로 변신하더니 이제 국민의당 키즈까지 입양했다. 자 정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유해는 당분간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지난날의 악행도 악행이지만 실제로 홍준표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인간인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유해가 우리한테 잘 보였든 못 보였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로 공인인데 어떤 시범 케이스로 그냥 일사천리로 쭈쭈 자르고 제명당했는데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 가려고 앉아 있었더니 나가 이 쌍년아 막 여기 와 개쌍욕 너무 심했어요. 네.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가 그거였거든. 나 재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고위원이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쫓겨나갔죠.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유해의 남편이거나 그러면 마누라 정신 못하게 할 것 같아. 얼마나 구질구질해졌냐고. 그러고 보니까 유해 씨 결혼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희한하네. 네가 원하는 재심 열어주지. 재심 뭐 의미 없어. 가까야. 그리고 너 도왔던 정준길이도 제명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옛날에 뭐 총살시켰다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욕할 수 있어? 이게 정말 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 그 타당성이라도 좀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류여해 씨가 불쌍하다는 말 끝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류여해 씨가 정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런 인권이 자유한국당이 나를 이렇게 침해했어라고 진정을 할 그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차라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세요. 자유한국당 해산을 시켜주세요라고.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아주 심각한 나쁜 정당입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꼬박꼬박 달아서 증거로 삼아서 청원 게시판에 올려주고 그러면 한 20만 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 폐기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라. 이게 오히려 류여해 씨 앞으로 정치 인생에 그나마도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주류. 안철수 쪽의 주류,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당의 싱크탱크,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다면 거기에는 국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의뢰한 정당이 의뢰를 해서 결과가 이 사람들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질문지를 그렇게 줄 거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또. 근데 여기 보면은 정당 통합 인식조사라는 걸 했는데 통합 신당 지지율은 16.4%. 두 당의 단순 합산보다 4.1%.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조사를 했어도 민주당은 45%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은 13.5% 이렇게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조작적인 뭐랄까 유리하게 어떤 조건을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보수의 뭐 중도의 뭐 대화합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새로운 정치라는 어떤 개념을 걸고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16.4%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나왔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15.3%여서 현재 지지율보다 6.5%나 상승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의미도 별로 없고요.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여론을 조작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MB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적 여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막 자꾸 강조를 해줘야 돼. 이건 믿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또 재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미워하려고 보니까 홍준표를 살려주네. 아 잘됐다 차라리. 아 홍준표를 잡아주네. 그렇지. 그러니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이러면 또 발끈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 끝에 무언 얘기가 나온다면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을 깨기 위해서라도 난 TK에 올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최근에. 네, 홍준표한테 네. 칼을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역 기반 유일하게 믿고 있는 지역 기반을 나는 결사항전으로 거기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홍준표하고 이제는 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안유 대 홍 이 두 싸움을 좀 재밌게 보면서 즐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아무리 딴지 걸고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이 두 팀이 이전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대한 챔피언 민주당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인자가 돼야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 표라도 지들이 갖고 가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설문지 분황을 어떻게 짰길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보통 통상적으로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할 때 보면 자유당 9%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유한국당 9%대 나머지 당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10몇 %가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문항을 짰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홍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다 조작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을 다시 좀 비약시키잖아요. 그러면 대선 결과도 못 믿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가 대선 때 몇 프로 얻었는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표가 그대로 오나? 샤이 같은 걸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방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 인기인 건 내가 보기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나온 게 그 전에도 홍준표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조작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대선 전에도. 근데 대선 때 그만큼 얻었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 정도의 지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 홍준표가 더 잘했거나 더 못했거나에 따라서 등락이 있겠죠. 물론 샤이도 있을 거고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만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끄러워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지금 여론조사가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은 뭐 실제로는 자기 당의 지지율이 한 50%가 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은 20%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끼는. 이제 선거 해보면 알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문항에 따라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그 MB의 경천 동지할 3가지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걸 했지만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는 게 여론조사인 경우로 써먹는 경우는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형편 안 되게 막 그렇게 조사해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권이 써먹지 않고 일반 자율적인 여론조사 업체들이 발표하는 거라 그러면 그게 크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 않다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서로 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 개별적인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성, 패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하는 거지 이게 뭐 정확한 숫자 17%다 뭐 17.5%다 이런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조작이 되려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을 동시에 조작해야 된다는 건데 홍준표는 그냥 꿈꾸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겠죠. 선거를. 근데요,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제가 섞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매체 아시죠? 뭐 이데일리 계열 아니에요?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로 나왔다고 발표를 해요. 실제 정기조사하는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갤럽이나 리얼미터의 그런 조사도 아니고 뜬금없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56.7%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정상으로 보이세요? 근데 지금 마침 지지율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 뭐 비트코인 논란, 남북 단일심 논란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지금 여러 기관들이 6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고 계속 나발을 불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뭔가를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나와서 하는 거는요.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떨어지는 추세를 하고 계속 부채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지 표시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나왔다고 막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이건 의도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 여론조사 결과를 떡하니 낼까 하는 부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사수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우리 방송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지율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지지율 떨어지면 언론사들이 일제히 등을 대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공격만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악순환이 돼갖고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데일리안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조사를 했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질문도 편파적으로 했을 텐데 생각보다 55%? 그 정도로 높이 나와서 의외로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명정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방송은 시즌2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시즌3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세월호 이제 진상규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뭐 특종이 진행이 되고 청문회도 또 혹시 진행이 되고 하면 또 새로운 이제 사실 같은 게 확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검증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예, 그쯤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그간의 그 어떤 방송들에 대한 피드백이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 많은 자료를 어디서 놨는지, 어떻게 저걸 다 분석했는지 궁금하다, 놀랍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언론상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긁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방송 자체가 그냥 원본인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방송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세월호 사건은 의혹투성인 사건인처럼 이들을 묻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명해달라고 제2기 특조위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건 시즌2 34번째 방송은 시즌2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4.16 재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4.16 연대 박내군 대표하고 영석 아빠 오병환님 나오셔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16 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민간인들이 어떤 만드는 어떤 형태의 재단으로는 아마 가장 큰 규모와 의미를 담은 뭐 그런 재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세월호 사건의 의미도 담고 또 나중에 이제 이게 주체가 되면요. 세월호 사건을 폄하하거나 모욕 주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 같은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은 그 기억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이미 한 가족당 500만 원씩의 출연금을 내기로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늘어났겠습니다만 150분 가까운 그런 분들이 지금 입금까지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번 인터뷰를 해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 국민 성금 남겨둔 거 있죠. 재단 만들겠다고. 그것도 아마 이 재단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기억위원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정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특정한 약정 금액도 있고요. 지금 새가 날아든다 공지사항란에 다 올려드렸는데 되시는 대로 십시일반 뭐 이렇게 그냥 내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한 금액이 약정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바라고요. 최소한 저도 할 건데요. 4.16 재단의 기억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나중에 4.16 재단의 어떤 특정한 곳에 다 이름들이 새겨진다라고 해요. 기억위원이 되신 분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제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실규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까지 중점적인 어떤 단체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 관심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손주님. 네. 시즌2의 마지막 방송. 오늘 또 여전히 해군인가요? 네. 해군으로 일단 마무리. 해군이 그렇게까지 세월호 사건에 관여가 되어 있을 줄 사실 몰랐다. 이게 반응들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구조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휘자가 해경이 아니고 해군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제 구조에 대한 활동은 하지 않았고 인양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아직도 해군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검찰의 조사나 감사원의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있어서 해군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해경정들이 해상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민들한테 신고까지 들어와서 해상 수색을 강제적으로 좀 하라고 지휘부에서 명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군 내용은 전혀 해상 수색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16일 날은 모르겠지만 17일
17일 날 18일 날로 가면서 해군은 해상 수색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한 것 같고요. 전혀 나오질 않아서 안 한 것 같고 일부 좀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8일 날 해경 상시 문자 시스템에 보면 그 여수 상황실에서 오후 3시 51분에 그 여수 저인망 12척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저인망 이제 어구 이용해서 해저를 수색하려고 하는데 언제 해야 되는지 어느 해역을 해야 되는지 지휘부에서 지시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천구함에서 오후 4시 26분에 지휘부 회의 결과 저인망 투망하지 말고 주변에서 시각 검색만 실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인망 같은 경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시신 유실 방지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뭐 창문마다 이렇게 망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침몰 초기에 저인망으로 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보통 이제 그 유실되는 거를 좀 이렇게 방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수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인망 어선들을 많이 동원을 했는데 삼천구함에 있는 지휘부들이 어막 내리지 말고 그냥 시각으로만 보라고 해상 위를. 그렇죠.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것만 수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저인망 어선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해경 함정들도 많으니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BH에서 실종자 가족팀한테 그 사체 유실 방지 그물망을 설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 혹시 통보가 됐냐고 물어봐요. 이건 당연히 저희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세월호 침몰 초기부터. 근데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요거 혹시 가족한테 전달이 됐냐고. BH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경 우자 상황실에서 실종자 가족팀 그 사체 유실 방지 그물 설치 불가능에 대해 사유에 대해서 가족 측에 설명을 하였으며 추가 질의 시 재답변할 예정임이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요 문제가 이제 실종자가 저인망 어선 활용이나 그물망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을 했을 건데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얘기를 했는지가 전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19일로 넘어와서 오후 3시 50분쯤에 진도 실내체육관에 가족팀을 케어하는 해경팀이 있었어요. 저인망 어선 혹시 가족들 설명됐냐고 상부에서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 가족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고. 자기네들은 못 들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가족들한테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인망이나 아니면 그물망 같은 거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전혀 설명이 안 된 내용인데 더 웃긴 게 삼천구함에서 그래요. 그물망 설치는 인양 과정 중에 일부이고 현재는 수색 구조를 위한 잠수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실종자 가족에게 그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그물망 설치는 수색을 계속 하더라도 배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양 과정, 인양 작업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거래요. 인양 과정이 아니라 지금 수색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18일 날 이제 그 오후 25분쯤에 해수면 아래로 세월호 선수가 가라앉으면서 배가 옆으로 전도가 되죠. 그러면서 18일부터 시신들이 계속 부유가 돼요. 해상 위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8일, 19일, 20일 날 이제 걸쳐서 계속 시신이 부유가 돼서 해경 함정들이 해상을 이제 돌면서 계속 이제 건지는데 요렇게 이제 유실 방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8, 19일, 20일, 21일 그래서 21일쯤에 문자 상황 시스템 내용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중앙구조본부에서 이제 오후 9시 31분이에요. 앞에서 보내준 자료 중에, 그러니까 시신을 건지면은 본청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앞에서 보내준 자료 중에 10구는 바지 인근 표류 사체인데 선체 내부에서 인양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류 사체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 바람. 이런 개새끼들이.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천구함에서 선체 내부 인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앙구조본부에서 수신 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표류된 시신들이 계속 있는데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시 오후 9시 저녁이에요. 그 바지산 근처에서 이제 시신이 떴어요. 10구가. 10구가 떴는데 이제 문제는 요게 10구가 떠서 10구가 거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10몇 구가 떠서 나머지는 유실되고 10구가 남아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해경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어망이나 이런 게 필요했던 건데 이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내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냥 떠 있는 거 건졌다고 얘기를 할까 그걸 상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상부에서 선체에서 꺼낸 거라고 얘기하라고.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고요. 네.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6월달 돼서도 굉장히 멀리 있었던 시신 한 구를 또 인양을 한 게 있었어요. 수습한 게. 그래서 전혀 유실 방지가 세월호 초기에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청소 선생님도 배 밖에서 이제 6월 수습이 됐잖아요. 이렇게 했다. 유실 방지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 왜 그물망 설치는 인양 과정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잠깐 읽어드렸고요. 해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세월호 침몰 초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선체 선박 인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되고 나서 이제 그 선박 인양 관련돼서 해군이 검토한 내용을 쭉 보면 해군과 해양과학기술원의 이제 그 수발신 공문 내용을 좀 보면 해군 본부에서 해양수산부랑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한테 세월호 선체 외부 촬영을 위해서 크래프터 그 수중 로봇 있어요. 촬영할 수 있는 그 크래프터를 요청을 해서 요게 20날 공문이 발송이 되고 다시 4월 20날 해양수산부가 해군본부로 세월호 촬영을 위한 수중 로봇 지원 계획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구조 활동이 아니고 세월호 선체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인양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문을 주고받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군이 외부 기관의 협조 요청해서 또 전문가들 또 수중 인양 톤수를 추정할 수 있고 선체 구조 안전성, 선체 구조 안전성이나 뭐 위험 요소 인양했을 때 위험 요소 같은 거 민간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요청을 했고 그 해군본부에서 해양수산부 쪽으로 침몰 선체에 대한 수중 촬영으로 소나 100m 반경 물체 탐지나 그 개처럼 생긴 거 있어요. 크랩스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지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사료 채취도 하고 그 소나로 해가지고 선체를 이제 탐험할 수 있도록 요거에 대해서 이제 총 3회 이제 수중 촬영을 했대요. 4월 23일날, 24일날, 5월 9일날 했으나 상체 분량으로 구조 자료 활용은 불가라고 적어놨는데 구조 자료가 아니고 요거는 인양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을 제대로 이제 못했다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4일날 최종적으로 자문회의를 이제 대대적으로 5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 전에 해경 그 인양자문회에도 해군은 사고 5일째부터 4월 20일날, 22일날 해경이 주관하는 세월호 선체 이제 인양 자문회의에도 직접 해군이 참석을 했었고 9월 24일날은 삼함대에서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인양 통수 추정이나 크레인 사용, 인양 방법 그리고 인양 시 위험 요소 식별 같은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우리가 그동안 언딘을 세월호 침몰 현장에 데리고 온 이유가 해경이 언디나티 인양권을 줘서 또는 돈을 벌게 해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독점권을 부여를 해서 다른 민간업체도 들어오지 못하게 독점권을 부여를 했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해군이 하는 일도 역시 인양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도 섭외를 하고 국가의 로봇 국가 세금으로 만든 국가의 자원도 동원을 하면서 지금 그 인양 회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죠. 근데 해군도 지금 언디를 열심히 돕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해군이 그냥 김윤상 사장 언딘을 알아서 아니면 해양구조협회의 간부여서 아니면 그냥 아는 민간 업체여서 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냥 뭐 세월호에 대한 인양권을 독점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혜택을 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해군까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언딘을 이렇게 푸시를 해줬으면 이거는 그냥 해군의 혜택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그동안 세월호 침몰 초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리프트백이 해군에서 했던 게 리프트백이 문제가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력으로 해서 세월호 이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잡아놓으려고 했었는데 리프트백을 설치했는데 얘가 그냥 부력도 못하고 그냥 바다 옆에 누워 있었잖아요. 원래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어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김광진 의원이 이제 그 리프트백 설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24개의 설치를 이제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총 885톤 부력이 발생이 돼서 선수를 좀 잡아놓으려고 했었거든요. 해군에서. 근데 요게 이제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띄우려고 했냐고. 그러니까 해군 301 방어전대장 김진왕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자기네들은. 리프트백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저희는 없고 그냥 하나 띄울지 2개 띄울지 언론에 막 이제 대대적으로 났었는데 그럼 이게 다 그냥 언론에서 알아서 그냥 소설을 쓴 거냐고. 그러니까 해군에서 그렇게 얘기는 한 거 없는데 언론이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진환 대령이 리프트백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그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V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부표로 쓴 거죠. 부표로 썼죠. 그러니까 요 리프트백이 근데 그 부표로 썼다는 게 세로가 6.8m, 가로가 3.7m예요. 이 크게 2개를 부표를 쓰려고 매달았다는 얘기잖아요. V를 쓰려고. 그랬지 우리는 부력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김진왕 대령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MBC 사장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뉴스가 다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MBC 사장이 바뀌고 나서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18일 날 MBC 뉴스랑 해군 중령 임명수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원래 이제 안 보였던 뉴스였어요. 갑자기 지금 확인이 된 건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특수 죄질로 돼 있습니다. 고무 같은 거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리프트백 25개 하더라도 띄울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물에 잠긴 세월호가 1만 톤 가까이 되는데 최소한의 부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부력을 유지한다고 인터뷰를 한 게 있고요. 경인일보와 18일날 역시 또 해군 대령 권모 씨가 그 에어 리프트백은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배를 수면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더 이상 이제 가라앉지 않게 잡아놓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태욱 해군본부 공보과장이 선수에 남아있는 부력을 최소한 유지시키는 이제 응급 처방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치 부위 역할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얘기를 처음에 한 거죠. 언론에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근데 이 기사가 다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하니까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언론 지네들이 알아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인양 전문가 잠수산업연구원장 정용현이라는 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양하는 기능은 원래 있어요. 리프트백이 원래 부력을 잡아주는 게 왜냐하면 천안함 때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 리프트백을. 그래서 원래 인양하는 기능은 충분히 있지만 세월호처럼 톤수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리프트백이 거의 이제 인양 방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거는 리프트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인양에 대해서는 온갖 전문가들을 다 섭외를 해서 마라톤 회의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이것조차도 물어보지 않은 거죠. 리프트백을 몇 개를 달면 이게 혹시 부양이 될까? 아니면 선수가 잡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회의 리프트백을 달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회의상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해군에서 선수가 가라앉았으니까 이거 잡아놓자 하고 이제 급하게 실행을 한 거죠. 근데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공기주입은 뭐 충분히 더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동안 저희가 쭉 구조 활동에 대해서 국제수색구조 협약에 가입이 95년도 9월 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을 기준으로 순환구호법이 만들어졌고요. 순환구호법 24조에 보면 구조 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라는 내용에 언제 종료를 할 수 있는지 언제 중지를 할 수 있는지 나오는 부분에 구조활동이 완료된 경우에 중지를 할 수 있고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의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해군과 해경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법이죠. 근데 제가 뭐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구조자에 대해서 구조를 하려는 어떠한 그 노력도 지금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천안함 때 공기주입 내용을 좀 보면 천안함 때는 역시 SSU가 직접 공기주입을 했어요. 29일날 1구역에 45m 한미에 이제 3인치 인도줄 설치를 한 다음에 망치로 한미 이제 두드려 보고 그 휴대한 공기통 있잖아요. 통 하나를 다 이제 1차적으로 함체 절단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주입을 1차로 했고요. 30일날 같은 경우에는 공기통 2개의 분량에 대해서 좌연 한미 출입구를 개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공기주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이 너무 공기주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안함 당시에도 공기주입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의견을 냈었거든요. 거기다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미 해군들도 잘 알고 있어요. 공기주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걸 이제 100% 언진한테 맡겼고 해군은 이제 전혀 공기주입에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을 하고 나서 대책회의 공기주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전혀 물론 말 그대로 논의만 공기주입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만 그냥 했었고요. 덴요 180이라는 공업용 공기 압축기를 언딘에서 구해왔잖아요. 해경이 그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6월 27일 날. 해경 측에서 이제 해경은 공기 압축기를 갖고 있지 않아. 언딘에게 요청했고 해경보다 전문성이 있는 언딘이 당시 제대로 판단하고 장비를 투입했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물론 해군은 공기압축기가 굉장히 많아요. 해군은 말할 필요 없고요. 해경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기압축기가 총 7개, 세월호 침몰 당시 7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동해청에 2개, 서해청에 하나, 남해청 하나, 인천 서해 2개, 제주청에 하나. 그러니까 최소한 인근청이면 제주랑 서해청에 있는 공기압축기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있었는데 안 했고. 한 개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해경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인데 언딘한테 잠수 장비를 임대를 했어요. 표면 공급식 있잖아요. 예. 표면 공급식 장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해서 그 임대료도 줬고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기 압축기도 언딘이 가져왔기 때문에 언딘한테 비용을 냈죠. 근데 문제는 표면 공급 요것도 표면 공급
그 잠수 장비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경에서. 근데 남해청에 역시 6씩이 있어요. 이미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도 6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 가져왔죠. 언딘한테 그냥 그 하라고 해서 돈을 그냥 밀어줬고요. 그래서 공기 압축기나 스쿠버 장비, 요게 사이드 스캔 소녀도 해경청에 있어요. 근데 그때 언딘이 배를 또 하나 빌려와서 대절해서 사용하고 거기 또 5천 얼마인가 또 이제 군함 비용을 신청한 게 있었잖아요. 사이드 스캔 소녀나 표면 공급 시 장수 장비 이거 다 해군 해경한테 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였어요. 전혀 침몰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고 이 언딘 통해서 침몰 현장으로 동원을 한 거기 때문에 장비 동원하는 그 시간 동안 골든타임 소멸됐고요. 바지선 가져오는데 7일 걸렸잖아요. 골든타임 소멸됐고 구조활동 지연 명분까지 지금 우리 가지고 오고 있다 장비. 바로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다 놓고 가지고 오고 있다. 플러스 불필요한 세금까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비가 있었는데도 장비조차도 침몰 현장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이게 제호흡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7월 달에 세월호 실종 수습자 과정에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나타난 자료인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2014년도 6월 25일부터 열흘이 넘도록 시신 수습이 되지 않아 외국 업체라도 데려와서 실종자 수습에 투입해달라 해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7월 4일날 미국 잠수 전문 업체 미 해군 출신 잠수사 2명이 실종자 수습 작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2001년도 2월 달에 하와이 앞바다 수심 500m 해저에 가라앉은 일본 그 실습선에서 희생자 9명 중에서 8명을 수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심 500m면 굉장히 깊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수습한 경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끝내는 투입을 하지 못하게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돌아갔는데 요게 이제 2014년도 7월 18일 날 황지연 양이 마지막으로 수습이 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너무 수습이 안 되니까 좀 요청을 했는데 이 잠수사들이 가져온 게 제호흡기라는 잠수 장비였어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전혀 모르는 장비였거든요. 기사에도 나오지 않고 저희는 그동안 스쿠버나 그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호흡기를 가져가서 이게 이제 그때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근데 끝내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제호흡기를 이용해서 잠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고무단장에서 그냥 잠수를 하기 때문에 침몰 현장에 바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치워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조본부에서 이거 치울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근데 요 바지선이 당시에는 실종자 수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아니거니와 그 막바지기 때문에 이 바지선 하나 때문에 그냥 돌아갔을까. 저는 그렇죠. 이거보다는 저는 좀 이 제호흡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책임 추궁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반폐쇄식이라고 해서 한 4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그 제호흡기가 보통 잠수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책임 추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요걸 두려워해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닌가. 다이빙 벨처럼. 그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호흡기라고 하는 다이빙 장비가 대한민국 특수부대 애들도 갖고 있는 장비들이에요. SSU나 UDT 같은 데 갖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잠수해야 되는 특수부대들은 기본 장비입니다. 뭐냐면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숨을 물 밖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기계 안으로 다시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숨으로 다시 집어넣는 장비예요. 그러면 공기방울이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밖에서는. 그래서 특수부대들은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말썽이 많았죠.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투입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최고의 장비를 갖고 와서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해 줘야 돼요. 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 고무보트에서 다이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지선에서 다이빙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류가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그러면 이거 가이드라인을 타고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제호흡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산소 탱크로 이 탱크 제호흡기 탱크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늘어난대요. 이거는 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6시간, 7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잠수 시간이.
그게 가능한 장비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 추궁당할 게 무서웠을 거가 아마도 맞는 추측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제어흡기 기능이 이제 잠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어흡기 중에서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일단 공기방울이 배출이 되지 않거나 최소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래서 기체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기체로도 장시간 다이빙이 가능하고 이제 산소 부분압이 높은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압병 잠수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예. 감압병 예방이 되고 다이빙 후에 피로도 경감 그리고 질소 마취 등의 이제 그런 부작용이 현저히 낮아요. 요게 예. 그래서 무감압 한계 시간이라고 해서 감압이 필요한 그 수심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해서 이제 그 잠수가 가능하고 다이버의 안전성을 많이 향상을 시키는 잠수법이고 그다음에 반폐쇄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40m 수중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1시간에서 2시간이지만 완전 폐쇄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는 수심 150m 그리고 500m까지 방금 이 잠수사들이 했던 것처럼 500m 이상으로 더 잠수를 할 수가 있고 잠수 시간도 2시간, 4시간, 6시간으로 해서 충분히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잠수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렇죠. 세월호 침몰 초기에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했던 잠수 장비였다는 거죠. 명종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특수여단 1사단, 2사단, 6사단, 해병수색대, UDT, SSU 다 90년도 이전부터 사용했던 장비들이고요. 해경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모델명이 그 영국제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대테러 용도라고 해서 4기가 역시 표면공급실처럼 남해청에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고요. 중앙 119 같은 경우에도 9개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 119 인터뷰를 좀 이제 세월호 침몰 후에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가져왔는데 해경이 못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침몰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제 지휘를 하는 해경이 있기 때문에 해경의 허락 없이는 들고 갈 수가 없었다라고요. 소방방재청에 이제 한 직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요 부분을 보면 이제 뭐 제호흡기 관련돼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미국 잠수사들이 서울로 오면서부터 논란이 됐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온 게 제호흡기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장비가 어디 있었냐 찾아보니 해경도 가지고 있고 군도 잔뜩 가지고 있고 이제 이래서 더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요게 제호흡기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에 세월호 침몰 초기 현장에 이제 가져왔으나 빠른 유속 및 한정된 시야 때문에 활용에 부적합하고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잠수사의 생명에 위협을 할 수 있어서 철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빠른 유속하고 한정된 시야. 제가 텔로 사진 보내드렸어요. 네. 초록색 잠수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제호흡기 착용하고 경기소방본부에서 강에서 실제 이제 훈련하는 모습이거든요. 시야가 보이나요? 시야 전혀 안 보이죠. 그런 어두운 강에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강 잠수훈련 사진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써있냐면 시야가 좋은 바다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 시야가 없다는 표현이 적합한 강이나 댐 등의 내수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몇 배 증가한다고 하면서 써놓은 게 그 사진이에요. 아니 이게 잠수하시는 분들의 좋은 장비를 이렇게 제호흡기라든지 수트라든지 이런 좋은 장비들을 지급하는 이유가 가혹한 환경에서 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유속이 빨라서 한정된 시야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평소에 보면은 훈련 잘합니다. 그렇죠. 거의 안 보이는 시야에 들어가서도 제호흡기 끼고 훈련 잘 하고요. 해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훈련용이라서 쓰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호흡기를 그러다가 말이 바뀌어서 침투용이라서 쓸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래서 국정조사에 5월 8일날 제출한 장비는 침몰 선박의 출입구가 협소하고 선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 쓰지를 못했다고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에볼루션 그게 이제 본체의 모양이고 착용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슬림해요. 공기통보다 더 작아요. 그래요. 산소통 맞습니다. 2개, 예, 더블 탱크 메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작고요. 그것 때문에 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헬멧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마우스피스를 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살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마우스피스가 날아간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위험은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제가 보면서 계속 머리에 빙빙 돌았던 게 뭐냐면 다이빙벨에 이 사람들 제호흡기 끼고 내려서 선수 안으로 집어넣었으면 최소 6시간 수색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수색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죠. 공기통처럼 들어가면 10분 올라오고 15분 올라오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표면공급실처럼 선에 뭐 걸려서 어디가 뭐 꺾어지면 잠수가 위험해서가 그렇죠. 아니고. 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비예요. 이게 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침투용, 적진 한가운데 침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가혹한 환경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잠수부 모집한다고 갔다. 근데 허탕치고 돌아왔다. 근데 왜
그래서 현장에서 제호흡기를 안 쓰는지 모르겠다 하는 글도 많고요. 미국에서 온 뭐 잠수 전문가들이 그냥 돌아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속이 너무 빨라서라고.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천안함보다 훨씬 유속이 안 빠른 곳인데 그 핑계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어떤 결론을 맺으면 외부의 누군가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밖에 더 돼요. 그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비가 없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스쿠버 장비, 뭐 물살이 세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10분밖에 있을 수 없다. 내려가도 잠수 작업 시간이 15분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안 한 거 말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구조 작업을 안 한 거 말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수백 명의 UDT와 SSU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너무 분노스럽고요. 이걸 딱 보는데. 그래서 다이빙벨 유속이 강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면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정말 오랜 시간 잠수를 해서 구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초기에 선수 잡아놓고 다이빙벨 내려서 그 안에 이제 그 제호흡기 착용시킨 잠수사들 같이 내려보내서 했으면 충분히 더 수색이 더 빨리 진행이 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상업용으로 다이빙벨에서 요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한다네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해경도 그렇고 다 입을 그냥 다물고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 해경 문자 상시 시스템에 보면 18일 날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잠수 장비가 계속 이제 안 되니까 BH에서 물어봐요. 그 민간 잠수사, 해경 잠수사 사용하는 장비 등이 왜 다르냐고 물어봐요. BH에서 해경한테. 그러니까 삼천감이 뭐라고 하냐면, 민간업체 사용 장비는 후가, 그러니까 표면 공급시, 그리고 해경이 사용하는 건 스쿠버 장비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BH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해경 장비로 현실적으로 구조 작업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구조 작업 니네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삼천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양경찰 특수구조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 장비로는 가능하나 구조대에서 운영 중인 스쿠버 장비는 제한적이라고. 그러면 이 특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제호흡기랑 표면공급시 장비, 요걸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 장비로는 가능한데 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스쿠버로는 좀 힘들다고. 근데 그 뒤로 그러면 왜 특구단에는 장비 투입 안 하냐고, 빨리 투입하라고, 이런 지시가 없어요. 그냥 요대로 끝. 이렇게 설명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고 있었다는 이상하네. 거죠. 특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구종이 가능하다고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비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 활동을 충분히 장비도 있었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침몰 현장에 군에 대해서 탐색구조본부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7조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선박 조난사고 발생이 되게 되면 군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탐색구조본부가 해군에서 말한 자료는 세월호 침몰하고 9시 36분쯤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지시 문건이 17일까지 전혀 한 장도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국정조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탐색본부가 제대로 이제 있었느냐, 왜 지시 문건이 한 건도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는데, 물론 전혀 이제 활동한 게 그닥 뭐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탐색구조본부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도 솔직히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일단 세월호 참사 당시 탐색구조 그 단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김판규 그 인사참모부장이에요. 소장인데, 이 사람이 천안함 침몰 사건 특수 여단장으로서 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천안함 때 SSU가 어떻게 구조 활동을 했었는지 너무 이 사람이 지휘를 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 현장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고요. 해군의 이제 수색 작전을 지휘했던 김진왕 대령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한미 인양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천안함 때 SSU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도 지휘를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17일부터는 이제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와 탐색구조본부를 통합 운영하였고, 현장 구조본부와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현장 구조지원본부를 구성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그 현장 지원 구성이 국방부 장관 바로 밑에 현장 구조지원본부 가로 열고 해군 참모총장이라고 적혀져 있고, 황기철 참모총장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6회공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총지휘자를 이제 맡았죠. 17일부터. 다 아시겠지만 전혀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게 없었고, 17일부터 원활히 인양
분양 작업에 대해서 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해수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것도 역시 해경이 현재 전체 상황을 총괄하지만 현장 바지에서 잠수 작업 통제 활동은 해군이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구조 작업도 해군이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한기철 총장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그 통영함 출동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영웅 대접을 받았지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침몰 현장의 6회 공군의 총 구조 활동의 지휘자가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근데 그 통영함을 출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전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통영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죄 판결이 됐잖아요. 무죄 판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도 청구를 해서 배상금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기소된 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통영함에 뭐 납품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돈을 따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꼼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배임에 대해서 전혀 죄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서 무죄가 된 거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지 이걸 결제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황기철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통영함 당시 납품 비리가 이제 당시 발생했을 때 방위산업청에 있는 함정사업부장이었어요. 함정사업부장. 그러니까 서류를 기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그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이 자기는 이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와 담당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근데 문제는 이 사인 때문에 이 결제를 한 기한 때문에 국민 세금 40억이 날라갔잖아요. 41억짜리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2억으로 퉁치고 지금 나머지 돈 어디 갔는지 모르죠. 여기 관련된 뭐 해군 대령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지금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소 제목, 검찰에 있는 기소 제목이 잘못돼서 무죄를 받은 것뿐이지 통영함 납품 비리 관련돼서 상관이 없는 인물이 아니어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결제를 했기 때문에 40억에 대한 국민 혈세가 날아간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뭐 언론에서 너무 세월호 의인이라고 나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목포 신항에 가서 가족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뭐 정권 교체 후에 차기 국방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인터넷 글도 참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의 총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해군 황기철 참모총장이었고 해군업 손에 구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통영함 비리에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경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기소명을 잘못 따라서 무죄가 된 것뿐이지 국민 세금 40억을 손해본 데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근데 현재는 뭐 처벌 같은 거 전혀 없고 처벌하자는 내용도 없고 현재 세종대학교 석좌교수를 아무나 하나요? 지금 석좌교수예요. 해군 참모총장 제대하면 석좌교수를 아무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세종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기철 참모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론에서 미화를 했다고 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세월호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저는 이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국방부에서 뭐 레이더 항적 자료나 아니면은 세월호 침몰 당일날 함정에 대한 교신이나 헬기 교신, 비행기 교신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가기밀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보가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뭐 3년 동안 보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4년 동안 이런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폐기가 되기 전에 증거를 좀 확보를 해서 사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정권 교체도 됐으니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군의 긴 방송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야 정말 방대한 자료예요. 이거 여러분들 뭐 어떤 그런 계산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방송 1시간 정도 하면은 A4 용지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대략? 20장이요. 15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정도의 텍스트가 나가는 거예요, 말로. 요거를 이제 뭐 30회, 40회, 이 시즌 1도 있었고요. 등등 합치면은 사실상 책 몇 권 나오는 분량이에요. 요걸 다 말로 푸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마치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예능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재미가 없다고. 그건 이제 그냥 음모론 집어넣는 거고 재미를 위해서.
팩트를 다 있는 그대로 그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있는 그대로 나열을 해서 그중에 진짜 진실에 접근하는 것만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의 방송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순주님을 비롯해서 세월호 의혹 시리즈를 담당하는 그 팀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은 앞으로 제2기 특조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시즌 3 때는 이제 또 우리가 또 몰랐던 또 뭔가가 또 나올 거예요. 지금 특조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녹아 있는 그들과의 어떤 그 카르텔 그 모든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사실 풀어야 되는 문제까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의 진실이 풀리면 그 모든 카르텔들이 해체되는 효과 때문에 완고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 교체만 했을 뿐 그쪽 카르텔들을 지금도 제대로 부셔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도 굉장히 유익했고 아까 그 제호흡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 좋은 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뭐 또 섣부른 추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언딘인가요? 어쨌건 언딘이 거기를 독점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뭘 눈치도 없이 그냥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돌려보냈다. 그게 결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 이번 제2기 특조위 때는 반드시 언딘을 조사하기를 꼭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시즌 3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면서 V3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 그대로 날카로운데요? 제가 그래봐서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야당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여의 자유한국당 이야기인데요. 재심 청구를 했는데 바로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재심 청구한 건 의미 없어. 그런데 같이 제명돼 버렸어요. 한 사람이 더. 그러니까 유해가 재심해서 제명의 어떤 거를 벗겨보려고 했는데 유해의 유일한 측근 정준길 이 사람도 과거 전력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제명되면서 그 기자회견하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라이언 인형은 또 무슨 의미냐고. 진짜 카카오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카카오 이거. 주식 떨어져요. 네. 진짜 짜증납니다. 아니 우리 조카가 이 라이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제 끔찍한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유해를 도와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막말이랄까 홍준표에게 약간 좀 무엄하다는 느낄 만큼의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인데 바로 제명돼 버렸어요. 그 류여해의 페북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기간 홍준표를 위하여 밥도 안 먹고 논평을 몇백 개 쓰고 고발까지 당했던 정준길 빼고 대선 기간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욕하며 안철수를 비호하던 키즈 강현재 받고 바른정당 철새둥지로 변하더니 이젠 국민의당 키즈까지 입양. 홍 대표는 참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본인을 도왔던 동지에게는 시베리아인데 어찌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에게는 훈풍이네요. 홍 대표님, 당신을 위해 정준길 변호사가 밥도 안 먹어가며 논평 쓴 거 아시나요? 본인의 생업도 포기하고. 점점점. 아, 이 사람 변호사였어요? 그런 거 같네요. 근데 그 유여해가 항상 그런 난장을 부리고 할 때마다 꼭 옆에서 저는 처음에 보좌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준길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대변인이네요? 심지어. 야, 심지어 대변인이고, 야, 최고위원 대변인, 이 둘이서 아주 팀을 잘 먹었네요. 아니, 법조인들이 왜 그런데요? 그 류여해도 그러니까 법학 박사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독일의 최고 명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나 대학교. 예, 거기가 유럽에서는 법학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대학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법적 관념은 있을 텐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건지 이게 상관없는 건가 봐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 공부하는 능력하고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법관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인성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성시험 안 보나요? 삼성도 보는데. 안 봅니다. 그냥 그 외워서. 시험은 적성 아닌가요? 완전히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사법고시였어요. 1차는 객관식으로 외워서 찍었고 2차는 논술식하고 3차는 면접이에요. 면접 보면서 뭐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인성검사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과연 법관으로서의 소양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전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처럼 시를 쓰게 해야 됩니다. 시. 네, 시를 써서 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해야지 거기에 이제 자기의 학식과 능력과 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찍고 굉장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척하는 그 논술들. 그렇죠. 사실만 나열하는 사람 냄새가 하나도 배어있지 않은 이런 거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이런 이상한 또라이들이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학 박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유여회가 홍준표를 인권위 진정을 넣었어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다음 달 6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와 강릉으로 이동합니다. 이틀 뒤인 8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의 전야제 형식으로 첫 공연을 펼칩니다. 이후 서울로 이동해 11일 남산국립극장에서 한 차례 더 공연을 열고 이튿날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공연 레퍼토리는 양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가요와 민요, 북한의 계몽기 가요, 세계 명곡 등이 무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체육관이 아닌 전문 공연장을 선택하면서 관현악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야권의 우려와 달리 북한 체제 선전이나 정치적인 내용은 일체 포함되지 않고 남북이 모두 공감하는 음악 위주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연을 직접 관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서울 공연 관람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여야 정치권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창 개회식 참석 명분으로 이웃잔치를 내걸었습니다. 同じアジアで開催される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幕式に行き、そしてまた選手団を激励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겠다면서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日韓の慰安婦合意について日本の立場をしっかりと伝えていきたいと。 극우성향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한수를 더 떠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반대 인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요구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2달 가까이 평창에 안 갈 것처럼 연막을 피워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일본 국내 여론이 참석하라는 쪽으로 기울고 유력 언론들이 대승적 자세를 촉구하자 슬그머니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올림픽 개회식 축하가 아니라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평창을 찾는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숙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인 2009년 2월부터 해외 정보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2011년 5월에 주 유엔 대표부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장을 부른 건 해외 공작금 용도로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추가로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년 말 미국 스탠퍼드대에 보낸 걸로 알려진 200만 달러 역시 해외 공작금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빼돌린 특수활동비가 더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몫에 집중됐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무 파트까지 확대된 겁니다. 검찰은 특히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공작금 용도로 돌린 후 빼돌렸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뿐 아니라 최종업 전 3차장 등 당시 분야별 총괄 책임자들을 줄줄이 부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작금 용도의 특수활동비까지 빼돌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눈먼 돈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동영이 검찰에 들어가면서 다스는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동영이 다스의 핵심 관계자, 전 핵심 관계자의 전화 통화 이거는 그 핵심 관계자한테 이동영이 이시영하고 한 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동영 역의 우리 야수님. 내가 그래서 시영아, 이제는 형하고 너 열심히 해라. 형은 물러서서 도와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이동영이 다스의 통근 버스 업체로부터 7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궁지에 몰렸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영이 이제 서로 사촌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영한테 그걸 돈 받아 처먹었어. 이제 기분이 나빠 있는 거야. 사실 내가 주인인데 이 새끼가 친인척이라고 지금 비리 저지른 거에서 그걸 해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이동영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목적이나 이거야? 같이 너랑 나 다 매장할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 못 일어나게. 안 그래도 얘기하는 게 다들 시영이 밑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다음에 자신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영 씨가 다스의 실권을 쥐고 자신을 홀대하는데 억울함을 토로하던 동영 씨.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제부터.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이 자식이 검찰에 들어갈 때는 다스는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한대잖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그럴 수밖에 없어. 바지 사장의 아들은 아무리 집안에서는 이상은 형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큰 집인데 돈 많이 갖고 있는 실소유주의 아들이 힘이 셀 수밖에 없지.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뻔히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강경호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해준 이런 내용인데요. 자기도 MB한테 얘기 들었다. 감을 잡았다. 옷을 벗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언제 벗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영이도 사장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봐주면 되지 않겠냐 하고. 다 나오네.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다스는 이용박 거예요. 근데 이동영네는 아직도 만약에 이동영네가 이상은 가족이 MB를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배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사실이 이상한 거니까. 그렇죠. 동영아 잘 생각해라. 니들이 다스를 먹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회다. 상속세 50% 내도 절반이면은 작은 돈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런데 또 조금 위험한 게 그리 시도하면 바로 번개탄 먹죠. 생각해봐요. 그 국세청에서 보호해주지 않겠어요? 이 세금으로 받을 돈이 수조 원인데 그 납세자를 보호해야지 국세청 차원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세금도 받아야 되지만 추징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은 씨나 이동영 씨를 보호해야 됩니다. 연탄가스 먹지 않게. 지금 야당 이야기인데 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볼 만한 건들이 좀 많아요. 안철수에 반대해서 지금 새로 당을 만드는 그분들 있죠. 일단 당명이 정해졌더만요. 민주평화당. 민평당이라고 이제 약칭까지 지금 나왔어요. 어쩌면은 안철수와 유승민이 하는 신당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질 가능성. 민주평화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사실은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사실은 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평민당하고 뉘앙스가 너무 비슷해요. 평화민주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미지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노리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리고 한 거라고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호남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믿어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 이름을 택한 거는 다른 이름을 택한 게 더 낫을 뻔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시장이 위대하신 안철수 씨께서 다당제를 구현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당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틈새 시장이 거의 없죠, 이제. 그래서 예전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고수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 사이에 심지어 민주통합당도 있었고 통합민주당도 있었어. 대통합민주신당도 있었어.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봐요. 안철수가 합당을 향해서 막 달려가. 근데 그 기반 아래서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어서 반발을 해.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도를 넘는 행위를 하면서도 당신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라고 또 적반하장의 스킬을 한번 딱 보여주면서 당신들 제명할 거야. 근데 제명은 사실은 못하고 막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호남권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이후에 안철수는 이미 버려진 거예요, 사실.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가 아예 상실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당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호남에서 안철수가 더 많이 얻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렇게 안철수를 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권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랍시고 안철수가 탈당에 나오면서 우르르 따라 나와가지고 일단 총선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대선 지나고 보니까 안철수가 얻은 득표율이 호남에서도 말이 안 돼. 문재인 대통령보다 네. 반도 안 나와. 쓸모가 사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래도 차기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어쩔까 했는데 제보 조작 사건도 나왔고 등등등 쭉 가다가 안철수가 이제 심지어 어떤 이런 쪽 세력과의 어떤 확장이 아니고 보수 세력과의 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하니까 속으로는 아예 잘 됐단 거예요. 아, 안철수가 이런 거 있잖아. 이 여자가 싫어져가지고 이혼하려고 네. 마음을 잔뜩 먹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알아서 사방질 해준 거야. 얼마나 고마워. 이건 유자료도 필요 없어. 이 상태로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이제 호남 자민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최대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 네.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협조를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이게 수밖에 없죠. 당명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안철수가 당대표일 때는요. 그쪽 국회의원들의 성향상 뭐 이렇게 막 반대하거나 그렇게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에이, 어린 놈이 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갔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이중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공격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지금 탈당하려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이중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쁘게 표현해서 이중대죠. 개혁에 협조하는 세력으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평화당이라고 지금 오늘 정해진 이 당에 소속될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민주당 들어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원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기들을 받아줄 정도로 용서해 줄 때까지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협조를 하는 거 말고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철수는 지금 처해 있는 꼴이 꼭 아프리카 원숭이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을 할 때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집어넣고 기다리면은 항아리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주먹을 쥐면은 항아리에서 손이 안 빠지게끔 그 항아리 크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가서 잡으면 되거든요. 아, 정말 머리 좋은데? 그러니까 바나나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자기가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의사하면 그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게 기구가 있다는 거 알기는 했네요. 그러게. 이럴 때만 이용하고 나쁜 놈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저와 몇 분의 당원이 함께 홍준표 대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인권위가 홍 대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지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뭔지 제가 지금 유여회한테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해요. 이거는 이 인권위에다가 진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른 제명 조치잖아요. 이거를 갖고 인권위에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쪽하고.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느낌이 있냐면은 박근혜가 왜 세계 MH 그룹 그 느낌이 지금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지? 여기 보면은 그 유여의 말 중에 진짜 박치는 게 이거야. 지금 그 국장들 그 라인이 있잖아요. 네. 나경원이 이제 유해에게 뺏긴 자리 되찾고자 국토회복 이런 거고 야당에 유해급의 국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강현재죠. 그러니까 홍준표와 한국당을 욕하며 안철수를 비유하던 키즈 강현재는 바꿔 당이 바른정당 철새 둥지로 변신하더니 이제 국민의당 키즈까지 당에 입양했다. 자 정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유해는 당분간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지난날에 악행도 악행이지만 실제로 홍준표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인간인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유해가 우리한테 잘 보였든 못 보였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로 공인인데 어떤 시범 케이스로 그냥 일사천리로 쭈쭈 자르고 제명당했는데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 가려고 앉아 있었더니 나가 이 쌍년아 막 여기 와 개쌍욕 너무 심했어요. 네.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가 그거였거든. 나 재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고위원이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쫓겨나갔죠.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유해의 남편이거나 그러면 마누라 정신 못하게 할 것 같아. 얼마나 구질구질해졌냐고. 그러고 보니까 유해 씨 결혼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희한하네. 네가 원하는 재심 열어주지. 재심 뭐 의미 없어. 가까야. 그리고 너 도왔던 정준길이도 제명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옛날에 뭐 총살시켰다는 김정일이나 김정을 욕할 수 있어? 이게 정말 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 그 타당성이라도 좀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류여해 씨가 불쌍하다는 말 끝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류여해 씨가 정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런 인권이 자유한국당이 나를 이렇게 침해했어라고 진정을 할 그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차라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세요. 자유한국당 해산을 시켜주세요라고.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아주 심각한 나쁜 정당입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꼬박꼬박 달아서 증거로 삼아서 청원 게시판에 올려주고 그러면 한 20만 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라. 이게 오히려 류여해 씨 앞으로 정치 인생에 그나마도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주류. 안철수 쪽의 주류,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당의 싱크탱크,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다면 거기에는 국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의뢰한 정당이 의뢰를 해서 결과가 이 사람들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질문지를 그렇게 줄 거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또. 근데 여기 보면은 정당 통합 인식조사라는 걸 했는데 통합 신당 지지율은 16.4%. 두 당의 단순 합산보다 4.1%.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조사를 했어도